새벽 3시의 정막을 깨뜨린 전화 벨소리였어요. 강은주 준장은 잠결에도 즉시 몸을 일으켰죠. 20년 군 생활 동안 체득한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그녀가 7살부터 키워온 동생의 이름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것은 평소 씩씩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부서지고 절망에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누나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서 은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리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을. 은주의 손은 전화기를 쥔 채 하얗게 굳어졌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소중한 존재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진 7살 민호의 작은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왔어요. 동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그녀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와 같은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은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민호가 소속된 부대의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벽에 부딪혔죠. 공식적인 경로로는 타 부대의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어요. 더욱이 가혹행위 같은 민감한 문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공식적인 문의를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은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공식적인 답변들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고 깔끔했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경험으로는 이런 완벽한 답변들이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단순한 선우임 간의 가혹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왜 하필 민호였을까?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걸까? 은주는 밤마다 민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경례하던 어린 동생의 모습, 누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그 반짝이는 눈빛, 입대 전날 밤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던 그 진심 어린 표정들을.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은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이 보여준 군인의 모습이 동생에게 꿈이 되었는데 그 꿈이 이제는 악몽이 되어버린 걸까요? 동생이 자신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던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는 자책감, 동생을 더 세심하게 보살폈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호가 혼자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강인한 군인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려 무너질 수는 없었죠. 오히려 이 모든 감정들을 연료로 삼아 더욱 차갑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면, 만약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헤쳐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녀의 투스타 부대원들도 준장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진 시선, 더욱 집중된 몰두,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듯한 기운.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죠. 강은주 준장이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의 그 차가운 기운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은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고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죠. 이제 그녀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맥, 그리고 투스타 부대원들과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총동원해서라도 말이에요. 동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제 강은주 준장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해쳤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하고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 될 것이었어요. 강은주답게, 투스타 부대 지휘관답게 말이죠. 은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민호가 소속된 22사단의 위치, 주변 지형,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모든 경로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은밀한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김상훈 중령이었어요. 은주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어요. 그에게 은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중령은 즉시 이해했어요. 준장님의 동생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죠. 그는 22사단에 있는 자신의 동기들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모임을 빌미로 술자리 안주거리로 포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들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털털하게 이야기해주던 친구들이 갑자기 말을 아꼈습니다. 22사단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별것 아니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이런 반응이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은주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자신이 직접 22사단 간부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척하면서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민호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신병이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준장의 동생이라면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며칠 후 김상훈 중령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22사단의 한 부사관이 최근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는데 요즘 부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뭔가 민감한 일이 있었는데 위에서 함구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호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은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박민수 소령을 투입했습니다. 그는 컴퓨터와 통신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합법적인 선에서 22사단의 각종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박민수 소령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민호가 입대한 이후 22사단에서는 여러 차례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갑작스런 인사이동, 예정에 없던 감사, 그리고 몇몇 간부들의 급작스러운 휴가나 전속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모두 민호가 특정 부서에 배치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민호의 존재 자체가 뭔가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밤늦게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분석했어요. 타임라인을 만들고 관련된 인물들을 연결해보고 각종 가능성들을 검토해봤죠. 그러던 중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배치된 부서는 부대 내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어요. 각종 보급과 물자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민간 업체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부서였죠.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이 부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은주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당한 가혹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혹시 민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거나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된 건 아닐까요? 이 생각이 들자 은주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민호는 지금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최소한 입을 막으려 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은주는 또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22사단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공식적인 업무를 빌미로 해서 말이에요. 투스타 부대와 22사단 간의 합동훈련 계획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죠. 22사단에 도착한 은주는 예리한 관찰력을 발휘했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 간부들의 표정, 병사들의 행동 패턴 등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했어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민호를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민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은주는 민호가 속한 부서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간부가 보여준 반응이 은주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녀가 민호의 부서 근처를 지나갈 때 그 간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던 거예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급자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은주는 그 간부의 이름과 계급을 기억해뒀어요.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은주는 오늘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호가 당한 일은 분명히 우발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무언가였다는 것이.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민호를 괴롭히는지 명확하지 않았죠. 단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 뒤에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주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때라고.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호를 둘러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개인적인 조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핵심 참모들을 비밀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김상훈 중령, 박민수 소령, 그리고 정보 분석 전문가인 이수진 대위까지 모두 그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은주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수진 대위가 가져온 새로운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가 22사단의 최근 6개월간 물자,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공식 기록과 실제 납품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정 업체들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의문스러운 거래들이 모두 민호가 해당 부서에 배치되기 직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민호의 입대 시기에 맞춰 은밀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김상훈 중령이 추가로 수집한 정보도 흥미로웠어요. 22사단의 한 고참 부사관이 최근 갑자기 전속을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사관이 바로 민호가 속한 부서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그의 전속 신청 시기가 민호가 처음 가혹행위를 당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박민수 소령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22사단 내부 통신망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특정 간부들 사이에서 민호와 관련된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키워드 분석을 통해 민호의 이름이 예상보다 훨씬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어요. 22사단 내부에서 일종의 부정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민호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민간 부문의 정보도 필요했죠.
그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중에서 현재 감사원에 근무하는 최영철 부장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최영철 부장은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은주는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 없이 22사단과 관련된 민간 업체들의 정보만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며칠 후 최영철 부장이 가져온 정보는 은주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22사단과 거래하는 몇몇 업체들이 이미 감사원의 주의 깊은 관찰 대상이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그중 한 업체는 과거에도 군 관련 사업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업체의 대표가 22사단의 한 고위 간부와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라는 점이었어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민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혹시 누군가 민호의 통화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형제간에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서 민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파악하려 했어요. 민호의 대답은 은주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요. 민호는 며칠 전 야간 근무 중에 우연히 목격한 장면을 이야기했어요. 간부들이 민간인들과 함께 창고에서 뭔가를 옮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옮기던 물건들이 공식 장부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했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갑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크게 문제 삼고 불필요한 추가 업무를 계속 부여하고 점점 더 심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민호는 22사단 내부의 부정부패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민호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입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가혹행위를 시작한 것이었죠.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들의 수법이었어요. 단순히 민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살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자대를 떠나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증인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은주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졌으니까요. 단순한 가혹행위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은폐 시도였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이제부터는 증거 수집에 집중하자고. 민호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정부패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수진 대위는 관련 업체들의 더 자세한 재정 상황과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김상훈 중령은 22사단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박민수 소령은 전자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수진 대위가 발견한 것인데 문제 업체가 22사단에 납품한다고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납품한 물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신고서상으로는 군용품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용 고가품들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제 전체적인 범죄 구조가 보였어요. 22사단의 일부 간부들이 민간업체와 결탁해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군용품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아예 허위로 납품받은 척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호가 바로 이 현장을 목격해버린 것이었어요. 우연히 야간 근무를 하다가 그들의 은밀한 작업을 봐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민호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세웠어요. 민호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모든 부정부패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였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또 다른 민호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죠. 정면 승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은주만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스타 부대원들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신고나 고발이 아닌 완벽한 증거와 함께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죠.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복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22사단의 조직도와 관련 업체들의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거미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은 22사단 보급 담당 대령인 장기원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 모든 부정부패의 설계자였죠. 그리고 그의 직속 부하인 김태수 중령과 박철민 소령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민간 업체 쪽에서는 대성물산의 이정수 대표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은주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이들을 하나씩 고립시켜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다음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이었죠. 20년간의 군 생활에서 터득한 심리전 기술을 총동원할 작정이었어요. 첫 번째 타깃은 박철민 소령이었어요. 이 조직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죠. 가족이 있고 나이도 어리고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김상훈 중령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김상훈 중령은 우연을 가장해서 박철민 소령과 마주쳤어요. 동네 카페에서였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김중령은 슬쩍 22사단에서 요즘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흘렸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박소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철민 소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김중령은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박소령이 급하게 자리를 뜨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이수진 대위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박철민 소령이 어젯밤 늦게까지 장기원 대령과 긴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죠.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횟수만으로도 그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은주는 두 번째 수를 뒀어요. 이번에는 민간 업체 쪽을 압박하기로 한 거였죠. 박민수 소령이 대성물산의 최근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대성물산이 22사단에 납품한다고 신고한 물품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거래였다는 것이었죠. 또한 일부 고가품들은 납품 직후 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은주는 최영철 부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죠. 대성물산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철 부장은 흔쾌히 협조해 주었어요. 며칠 후 대성물산에 예고 없는 감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이 22사단에 전해지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장기원 대령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그는 즉시 이정수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고 모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사원에서는 대성물산의 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모두 압수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은주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민호에게 직접 연락해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정확히 기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 관련 인물들, 그리고 어떤 물품들을 옮기는 것을 보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이에요. 민호의 증언은 완벽했어요. 그가 목격한 것은 바로 대성물산에서 납품한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장기원 대령의 개인 차량으로 옮기는 장면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군용 통신 장비라고 신고된 물품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신형 개인용 전자기기들이었던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민호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뒀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해서 찍어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였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 영상을 확보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장기원 대령의 얼굴과 차량 번호, 그리고 옮기는 물품들의 모습이 충분히 식별 가능했어요. 이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은주는 김상훈 중령을 통해 22사단 내부에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곧 대대적인 감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 이미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소문,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이 이미 파악되었다는 소문까지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관련자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누가 먼저 배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특히 박철민 소령은 거의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가 되었어요. 은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민수 소령을 통해 박철민 소령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죠. 마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만약 먼저 진실을 말한다면 선처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어요. 박철민 소령은 결국 무너졌어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장기원 대령이 어떻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민호를 어떻게 제거하려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민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살하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야 증인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발상이었어요. 박철민 소령의 증언과 민호의 영상, 그리고 각종 물적 증거들이 모이자 이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장기원 대령과 이정수 대표, 그리고 김태수 중령까지 모든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죠.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민호에게 가한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작정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투스타 부대원들과 함께 최종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정의로운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은주가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죠. 새벽 5시, 그녀는 투스타 부대원들과 함께 최종 브리핑을 마쳤어요.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분담되었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이정수 대표였어요. 그가 평소 이용하는 골프장에서 아침 일찍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김상훈 중령이 감사원 직원으로 위장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정수 대표가 골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상훈 중령이 접근했어요. 공식적인 체포 영장과 함께 대성물산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을 담은 서류를 내밀었죠. 이 대표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흑빛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김중령이 꺼내든 태블릿이었어요. 그 안에는 민호가 촬영한 영상과 함께 최근 몇 달간 대성물산과 22사단 사이의 모든 불법 거래 증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대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정수 대표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진짜 배우를 찾아보라고 소리쳤죠. 그러면서 장기원 대령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22사단에서는 더 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민수 소령이 정식 수사관들과 함께 부대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정식 수사 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려 있었어요. 장기원 대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자신의 사무실 앞에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그의 사무실과 개인 차량, 심지어 집까지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태수 중령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장기원 대령보다 먼저 모든 것을 자백해버렸거든요. 자신이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모든 계획은 장 대령이 세운 것이라고 실토한 거였어요. 동료를 배신하는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민호가 당한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정신적인 압박과 절망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이수진 대위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전이었어요. 그녀는 22사단 내부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어요. 장기원 대령과 김태수 중령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무고한 신병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상세하게 알렸죠.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평소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것이었죠. 병사들은 분노했고 다른 간부들은 당황했어요. 장기원 대령과 김태수 중령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은주가 준비한 언론 공개였어요.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제공했죠.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신병을 자살로 몰아간 악질적인 사건으로 포장된 거였어요. 뉴스가 나가자 여론은 즉시 들끓었어요.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죠. 장기원 대령과 관련자들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장기원 대령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한 것이었죠.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차라리 모든 증인을 제거해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민호였습니다. 장 대령은 자신의 신복 몇 명과 함께 민호를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징계를 빌미로 했지만 실제로는 민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준이었죠. 마치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영구히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은주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녀는 투스타 부대원들과 함께 22사단으로 향했습니다. 22사단에 도착한 은주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준장의 위엄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그녀를 따라온 투스타 부대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은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장기원 대령과의 대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은주 앞에서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죠. 더욱이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장기원 대령이 민호에게 직접 해를 가하려 시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은주가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어요. 그녀는 번개처럼 빠른 몸놀림으로 장 대령을 제압했고 동시에 투스타 부대원들이 그의 신복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 순간 22사단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주는 장기원 대령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민호에게 가한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장기원 대령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권력과 위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까지 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은주라는 무서운 적을 만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드디어 민호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은주가 동생을 안았을 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이었죠. 마침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을 구해냈으니까요. 모든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장기원 대령과 김태수 중령, 그리고 이정수 대표는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죠. 박철민 소령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또한 군에서의 미래는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생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국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대형 사건이 되었거든요. 개인적인 복수가 사회적 정의로 승화된 순간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민호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 그 절망적인 전화를 걸었을 때의 민호와 지금의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물론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호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는 은주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누나처럼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죠. 22사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왔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부대 문화 자체가 변화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후배를 괴롭히거나 부정한 일에 가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은주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 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은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군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의 능력과 의지를 확인했고 그녀야말로 이런 일을 맡을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은주는 고민했어요. 투스타 부대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민호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기울었어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죠. 투스타 부대원들은 은주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그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은주가 떠나더라도 그녀가 보여준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기 전 은주는 민호와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어요. 부모님의 고향인 강원도였죠.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저녁 후 법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은주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꿈을 품은 민호의 모습에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주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어요. 군 내부 감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였죠. 이번 22사단 사건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신고 시스템의 개선이었어요. 기존에는 부정부패나 가혹행위를 신고하기가 어려웠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은주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또한 예방 교육도 강화했어요. 단순히 규정을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었죠. 이번 22사단 사건도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많은 군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변화였어요. 은주는 각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간부들과 병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전체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부정부패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은폐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였어요. 또한 신고된 사건들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현저히 개선되었죠. 민호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부대에서 모범적인 병사로 인정받고 있었고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된 거였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은주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22사단의 한 신병이 보낸 것이었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주가 만든 신고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신병은 은주를 자신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은주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생 하나를 구하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로 발전한 거였죠. 민호가 전역하던 날 남매는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은주는 부모님께 보고했어요. 민호를 잘 키웠다고, 그리고 이제 둘 다 각자의 길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민호는 약속대로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은주는 계속해서 군 개혁 업무에 매진했죠. 서로 다른 분야에서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은주의 노력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녀가 구축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 군대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었죠.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여정이 국제적 모델로까지 발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민호와의 관계였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남매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였죠. 어느 저녁 민호가 법무법인에서 첫 번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던 노동자를 도와준 사건이었죠. 은주는 그런 동생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보여준 길을 민호도 걷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속 깊이 평안함이 찾아왔거든요. 동생을 지키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사랑이 사회적 정의로 확장된 아름다운 여정이었죠.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은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그리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강은주라는 사람의 진정한 사명이었으니까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강은주와 강민호 남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꿈과 사명을 발견한 거였죠. 그들의 앞날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